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은 요즘 잘 지내고 있지? 우리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그 건강 주의하시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이런 거 꼭 지켜주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야지 어, 우리 모두 기분이 좋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이 건강한 그 몸을 가져야지 또 새로운 뭔가를 해볼 수 있고 여러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그 소설의 시점과 구성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공부를 할 텐데, 이 공부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현진건 선생님이 쓴 고향이라는 소설을 공부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소설의 서술 시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현진건의 고향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잘 안 넘어가서 좀 더뎠네요. 자, 그럼 시점이란 뭘까요? 시점은 소설에서 독자에게 사건의 내용을 전달해 주는 인물의 관점 또는 인물이 위치한 곳에 따른 시선의 각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이 시점은 굉장히 좀 그 정의가 까다로운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데, 시점을 쉽게 말한다면 뭐하고 같을까? 그거는 그 영화에서 영화를 찍을 때 그 인물들이 그 행동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이렇게 카메라에 담게 되잖아요. 그 카메라의 렌즈하고 비슷해요. 카메라의 렌즈. 그러니까 사건을 바라보는 그 위치, 관점 이런 거하고 비슷하단 말이야. 그치? 그런 거하고 아주 유사한 것이다. 근데 그 카메라의 렌즈하고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카메라의 렌즈는 그 사건을 멀리서 이렇게 찍기도 하고 가까이 가서 찍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나 소설의 시점은 그런 것들이 자유롭진 않아요. 멀리서 찍을 수도 있고 가까이 가서 찍을 수도 있고 있는데 소설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거리상의 그 자유로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카메라하고는 좀 약간 다른 그런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카메라는 그 등장하는 인물들의 내면, 그 마음씨, 그 속마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카메라로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소설은 언어로 된 이야기 예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속마음을 그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그 산적이 나타났다. 산적은 속으로 저놈의 돈을 다 뺏어 먹고 저들을 잡아서 팔아갖고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릴 수가 있어요. 소설은. 그런데 카메라는 그런 걸 굉장히 그릴 수가 없으니까 가끔 이제 그런 걸 표현할 때 산적의 머릿속에 이렇게 구름 같은 걸 만들어 갖고 그 안에다가 그런 걸 갖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편집의 기술이지 카메라가 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소설은 가끔 그 속마음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소설은 시점에 따라 그런 걸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 등장 인물, 그 인물들이 아니면 사건이 일어나는 걸 어느 지점에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가, 그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 나갈까, 이걸 갖다가 해 나갈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잡게 되는데 그것이 시점이고 그 시점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하고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소설에서 시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이 있어요. 2인칭 시점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인칭 시점하고 3인칭 시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1인칭 시점은 뭐냐? 바로 그 사건이 나고 일어날 때 나타나는 그 인물들, 이야기를 끌어가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을 찍어서 그 사람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인물 시점이라고 불러요. 그럼 3인칭 시점은 바로 뭘까? 3인칭 시점은 거기에 등장하는 사건이나 인물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관점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바라보고 서술하는 거예요. 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은 어디나 다 있잖아요. 신들은 그런 신의 위치에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신의 위치에서 멀리서 바라볼 수도 있고 가까이 가서 볼 수도 있는 그 자유로운 신의 위치에서 쓰는 게 3인칭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사건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작가 시점이라고 불러요. 소설을 만든 그 작가의 시점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인칭의 시점을 보도록 합시다. 좀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죠. 1인칭 시점은 서술하는 부분에 나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갔을 때 그가 왔다. 그러면 여기서 시점을 가진 사람은 나예요. 나. 그렇죠? 서술하는 부분에 나가 등장한다.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인물과 사건을 바라본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의 폭이 작고, 왜냐하면 내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 옆에서 일어나는 사건, 뒤에서 일어나는 사건, 저 벽 너머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볼 수가 없어요. 폭이 좁아. 관점이 작단 말이야. 그치? 폭이 작고, 인물이 다른 인물의 내면을 서술할 때는 간접 서술을 하게 된다. 자, 내가 나의 눈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저기 누구를 갖다 만났어. 형준이가 와갖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징글징글하게 웃으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 그치? 근데 나는 그 속마음을 볼 수가 없어. 저 자식이 나를 놀리려고 하는 건지 지금 나한테 뭔가 응? 이제 호감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삐딱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형준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선생님한테 징글징글하게 웃고 있는 거지? 뭐 숨기는 게 있어?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이런 그 사람의 말투, 이런 거, 표정, 이거는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속마음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인칭 시점에서는 어떤 인물의 속마음, 내면 상태를 표현할 때는 직접 그 사람이 화가 났다, 슬프다, 죽이려고 한다, 거짓말 치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 간접 서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령 뭐 기분 나쁜 모습을 갖다가 표현할 때는 눈을 내리깔아서 보았다.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회피하고 싶을 때는 그는 짐짓하면서 하늘만 쳐다보았다. 아니면 싫은 모습을 표현할 때는 내가 다가가자 고개를 휙 돌리고 모른 척 저쪽으로 걸어갔다.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독자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걸 갖고 얘가 얘를 갖다 지금 회피하고자 하는구나. 얘가 얘한테 화가 났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소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1인칭 시점을 갖다가 이렇게 읽게 되면 여러분들 독자는 1인칭의 나와 동일시되면서 1인칭 시점에서 그 제공되는 그 여러 화면들을 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정보를 추론해 가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인칭 시점의 소설들은 굉장히 재밌고 해석이 풍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1인칭 시점은 밑에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뭐한다?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거기 이제 등장인물의 관점으로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그 나가 그 소설의 이야기의 중심이 있을 때는 주인공 시점. 그렇죠? 근데 그 나가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라 주인공은 다른 데 있을 때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주인공, 그 시점 있는 사람이 주인공하고 일치하면 주인공 시점, 주인공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관찰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 속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1인칭 시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고 1인칭 시점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자, 1인칭 시점의 특징은 바로 뭐가 되냐? 등장인물이 나의 관점으로 본다. 근데 그 나는 주인공일 수 있고 관찰자일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 나의 눈으로 사건을 보기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좁고 사건의 일부분만 볼 수 있고 주관적일 수 있고 오해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물의 속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만 보고 그들의
그들의 말이나 행동만 보고 그 속마음을 짐작할 수밖에 없다. 주인공이 그 나오는 인물이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렇죠? 자, 다음은 이제 1인칭 시점을 했으니까 3인칭 시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3인칭 시점은 등장인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작가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작가 시점. 사건 밖의 인물이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다. 사건 밖의 인물은 결국 작가겠죠. 서술자, 소설가란 말이야. 그렇죠? 두 가지로 나눠요. 전지적 작가 시점과 작가 관찰자 시점이 있습니다. 아, 관찰자가 여기 또 있네요. 맞아요. 이 관찰자가 나오면은 그 인물의 속마음을 뭐한다?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야. 그렇죠? 자, 대신 전지적 작가 시점 할 때 전지라는 말은 뭐야? 다 안다라는 겁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인물의 내면을 다 보기에 직접 인물의 내면을 전달하지만 작가 관찰자 시점은 인물의 내면을 볼 수 없기에 외양 묘사를 통해 역시 간접 제시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점을 4가지 공부했는데 1인칭 시점에는 주인공 시점과 관찰자 시점이 있고 작가 시점, 3인칭 시점에는 전지적 작가와 작가 관찰자 시점이 있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인물을 직접적으로 나쁘다, 슬프다, 나쁜 마음을 먹고 있다, 분노하고 있다 이런 걸 직접 말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밖에 없고 나머지 시점들은 모두 인물이 품고 있는 마음을 말과 행동을 묘사함으로써 드러낼 수밖에 없는 간접 제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지적 작가 시점은 그 인물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런 데서 발달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삼국지 같은 소설 보면 엄청난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그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그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를 갖다 외양 묘사를 통해서 다 제공하려면 너무 나쁘잖아요. 그렇죠? 힘들잖아. 누가 등장했는데 항우가 등장했는데 그런 욕심이 많다라는 걸 갖다가 막 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막 묘사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죠. 이자는 어릴 때부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돈이라면 물불가릴 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은 아주 기다란 이야기, 장편 소설,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아주 복잡하게 관계가 얽혀져 갖고 거기서 어떤 줄기를 잘 찾아가야 되는 소설들, 역사 소설 이런데 굉장히 그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걸 아무나 다 말하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에 그 이야기가 처음 발달할 때 사용됐던 시점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전 소설이나 서양의 뭐 기사가 나오고 용이 나오는 그 로망스나 모두 다 전지적 작가 시점. 그 전지적 작가 시점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그러다가 이제 뭐가 됐다. 근대로 넘어오면서 소설이 활발하게 창작이 되고 사람들이 소설을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게임하듯이 그렇게 읽어갖고 소설이 돈이 되면서 전문적인 작가들이나 소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발달하면서 이제 시점이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나는 독자들이 더 간접 제시된 걸 통해서 풍부하게 활동을 하고 해석을 하면서 읽기를 원해. 그럼 관찰자 시점을 쓰는 거고요. 나는 전체적인 이야기 줄기를 잘 잡아가고 전체를 갖다 다 드러내고 싶어. 그럼 전지적 작가 시점을 쓰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의 이야기 같은 그런 작품을 쓰고 싶어. 그럼 1인칭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1인칭 시점. 나는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나의 내면을 드러내고 싶어. 그럼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내가 살던 나의 모습을 갖다가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좀 더 나를 객관적인 위치에 바라보면서 그리고 싶어. 그러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나 작가 관찰자 시점을 갖고 소설을 쓰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점에 대한 그 이해가 이제 근대로 높아지면서 아주 그걸 잘 지키는 작품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옛날 소설들은 그냥 전지적 작가 시점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냥 막 뒤죽박죽으로 썼던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문학사에서 공부하는 뭐 근대 소설의 뭐 시초 뭐 혈애누 이런 거 보면 그냥 막 시점이 뒤죽박죽 돼 있어요. 춘향전 이런 거 보면 시점이 개판 3분전이다 이거야. 그런 것들이 발달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는 현대 소설에 오면서는 이렇게 그 다양한 시점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 시점을 지키려면서 전문적으로 창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쓰거나 이런 걸 쓰게 되면 이 시점의 장단점을 알고 그 이야기가 어느 시점을 쓸 때 가장 호응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시점을 먼저 골라갖고 엄밀하게 하면서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시점이 없이 글을 썼다가는 요즘은 진짜 남들에게 망신만 당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점을 갖고 우리 이제 그 어떻게 진짜 전개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보도록 하자. 먼저 예를 보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어이, 요즘은 똥 오줌 잘 가리나? 기분 나쁘게 도전을 하고 있는 말이죠. 내 옆에 선 김 씨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침을 찍 뱉었다. 여기에 보면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김 씨의 마음 상태를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침을 찍 뱉었다라는 걸 통해서 김 씨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오늘 그와 한번 싸우겠다. 아니 그에 대해 반항하겠다라는 그런 내면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1인칭 시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나가 중요하게 보면 주인공 시점, 김 씨가 중요한 인물이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자, 1인칭 시점. 옆에 김 씨가 화가 난 것을 침을 뱉는 행위를 묘사함으로써 간접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1인칭은 등장인물의 내면, 즉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자, 내면이라는 말이 앞으로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내면은 그 사람의 속마음이 되겠습니다. 속마음. 그렇죠? 이게 바로 1인칭 시점이다. 그럼 다음 또 하나 넘어볼까요? 다음 이제 시점은 무슨 시점이 될까요? 그가 말했다. 요즘도 똥오줌 잘 가리나? 똑같죠. 그 말을 들은 창호 옆에 선 김 씨는 속으로 분노가 솟아 그의 면상 대신 땅바닥에 침을 갈겼다. 여기에는 나가 안 나오죠. 창호라는 인물과 김 씨라는 인물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1인칭 시점이 아니에요. 이건 3인칭 시점입니다. 그리고 인물의 속마음이 나옵니까? 속으로 분노가 솟아 그의 면상 대신 땅바닥에 침을 갈겼다. 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겁니다. 옆에 김 씨가 화가 난 내면을, 즉 속마음을 그대로 전지적 작가가 보고 직접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만약에 아까 그 했던 걸 그 속으로 분노가 있다는 게 아니라 창호 옆에 김 씨는 침을 찍 뱉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작가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속마음을 드러내느냐 내지 않느냐. 그렇지? 그다음에 등장 인물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시점이 정리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점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1인칭하고 3인칭이 있는데 1인칭은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다음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고요. 3인칭은 전지적 작가 시점, 작가 관찰자 시점이 있습니다. 자, 수능 시험을 공부할 때 그 소설에 관한 문제는 그 시점에 관한 문제는 시점으로 하나가 나오든지 아니면 다른 거랑 섞여서 나오든지 이렇게 거의 나와요. 나오는데 주로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을 나누는 걸로 나오지 그 뭐 1인칭 주인공이나 관찰자 이런 걸 나누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소설에 나오는 지문이 너무 짧아갖고 이 인물이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인칭일 경우에는 주인공이냐 관찰자냐 이런 걸로 나누지 않고 1인칭 시점일 때는 뭐 작품 속의 등장인물의 관점으로 뭐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3인칭으로 이제 나올 경우에는 전지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관찰자로 바라보느냐 이걸 갖다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지? 저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그럼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거고요. 저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간접 묘사하고 간접 제시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된다? 작가 관찰자 시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시점은 정리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할까요? 그 다음에는 구성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소설의 구성에 관해서 굉장히 그 이야기할 게 많지만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는 이제 다음에 공부할 거는 그 소설에 관해서만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소설 고향에 필요한 부분만 같이 보도록 하자. 자, 액자 소설이에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변진건의 고향은 액자 구성식 소설인데 이거 외에 뭐 피카레스키식 구성이니 뭐니 있는데 거의 우리나라 소설에는 그런 작품들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소설은 액자 구성밖에 없어요. 액자 구성. 그래서 이 액자 구성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액자 그러면 그 액자가 뭘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오고 싶은 여러분의 교실, 교단 앞에 있는 태극기.
그게 액자예요. 선생님도 지금 태극기 보고 있거든요. 저기에 보면 태극기를 갖다 그냥 걸어놓은 게 아니라 그 바깥에 틀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렇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액자처럼 외부 틀 속에 내부의 그림이나 사진이 들어가는 것에 비유해서 붙인 이름이에요. 내부의 태극기, 그다음에 바깥에 그걸 둘러싼 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태극기는 안에 담긴 이야기, 바깥에 그걸 둘러싸는 틀은 바깥의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이에요. 하나의 이야기 안에 다른 이야기가 담기는 형식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런 식의 구성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기자로서 우울하게 살고 있었다. 성공하지 못했다. 우울했다. 뭐 사건도 변호할 없었다. 어느 날 줄을 타다 승천한 노인에 대해 취재하라는 명으로 실장과 노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게 바깥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액자 틀이야. 그치?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부의 틀은 뭐가 될까? 그것은 바로 그 노인의 삶과 이야기가 되겠죠. 자, 노인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 줄을 탔다. 이후 노인의 이야기를 아주 길게 풀어냅니다. 이게 바로 내부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내화. 그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다시 나와서 이렇게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하루하루 의미 없이 생활하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내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거죠. 외화. 이 액자 구성식 소설은 안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는 뭔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바깥에 있는 이야기는 요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하고 요즘 바깥에 있는 이야기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굉장히 말하기 힘든 거, 그런 걸 얘기할 때도 써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굉장히 뛰어난 비판적인 지식인이자 소설가이자 문학자이자 사회개혁가가 있었습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허생전이라는 소설을 쓸 때 굉장히 비판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그냥 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공격하잖아요. 야, 연암 박지원, 너 이렇게 사회를 비판하는 이런 소설을 썼어. 너는 귀양 가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연암 박지원이 그 사용했던 방법은 바깥의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내가 중국을 여행하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데 족자가 하나 있었다. 그래서 이 족자가 어디서 구했는지 주인에게 물었다. 이 주인은 그 족자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했다. 내용을 대충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이고 기이한 이야기가 있으나 우리 그 선비들에게 판단하고자 내용을 옮긴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쭉 쓰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바깥의 이야기는 그 안의 이야기가 내가 쓴 글이 아니다. 그냥 나는 어서 주워들은 글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하나의 그 자기 보호장치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호장치로 사용되는 거죠. 그러나 현대 소설에 와서는 뭐 소설을 썼다고 누가 잡아가거나 비판을 하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되질 않고 현재 우리가 사는 이야기와 특정한 인물이 과거에 살았던 이야기를 연결해 갖고 거기서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현재 삶의 교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아니면 아주 기이한 이야기를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겁니다. 자, 액자 소설의 일반적인 구성 방식은 바깥의 이야기, 외화, 그 다음에 안의 이야기, 내화. 이 내화가 굉장히 길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바깥의 이야기로 제시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현진권의 고향은 외화. 나는 그를 기차에서 만났다. 그 다음에 내화. 그가 살아온 이야기들. 그러다가 중간에 갑자기 또 기차 이야기가 나와요. 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궁금하네. 술 한잔 합시다. 이렇게 마시면서 또 안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바깥의 일로 나오고. 안의 이야기와 바깥의 이야기가 자주 이렇게 바뀌면서 보여주긴 하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소설은 액자 구성식 소설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화와 내화의 이야기가 있다. 예화는 내가 그를 기차 안에서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 내화는 그가 고향을 버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이야기.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현진건의 그 고향을 이제 공부할 텐데 고향이라는 글을 여기다 다 올려놓고 이렇게 읽는 건 너무 힘드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책을 읽고 그 책 중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으면 여기다 화면을 띄우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뭐가 된다? 그렇지? 현진건의 고향
그 교과서 문학을 갖고 와야만 그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꼭 갖고 와서 선생님의 목소리로 같이 읽어 들으면서 이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아서 미안하다. 그렇지만 참아야 되죠. 그렇죠? 읽어가면서 그때 읽으면서 중간에 있는 것들은 화면에 뭔가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같이 보면서 소설을 읽는 방식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25분짜리 그 수업이었네요. 자, 잘 참고 공부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있죠. 그리고 요즘 이럴 때 그냥 집에서만 있지 말고 여러분이 그 아주 그 한가한 시간에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책들과 자기 고민과 자료 수집을 통해서 그 여러분의 진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그 좋은 진로를 찾으면 자기가 가야 될 좋은 길을 찾으면 그만큼 인생이 수월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어렵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정말 그 나이가 들어서도 이걸 갖고 할 수 있는 거, 이런 진로를 찾아갖고 그, 그 뭐가 된다. 그런 걸 이제 또 준비를 해서 또 대학에 가서 나 또 이런 준비를 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해야 됩니다. 특히 이게 독서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인터넷 서핑이나 이런 것도 좋긴 한데 독서도 나쁘진 않은 것이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